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던 어느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커피 머신 소리와 함께 정민이 눈을 뜨자 이미 소연이 부엌에서 분주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결혼 2년 차를 맞은 이들 부부는 여전히 신혼의 달콤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4살의 정민은 대기업 마케팅 본부 과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키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인상을 지닌 정민은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7년간 연애를 이어온 소연과의 사랑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죠. 32살의 소연 역시 중견 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아한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소연은 정민과 함께 있을 때면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이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주말이면 둘은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북한산이나 관악산으로 등산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기도 했어요.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집 탐방을 하는 것도 이들의 소중한 취미 중 하나였죠. 특히 경기도 양평에 마련한 작은 주말 농장에서 함께 상추와 토마토를 기르며 보내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민은 소연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주 생각했어요. 이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7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던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친구처럼 편하게 대했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주면서도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회사 동료들은 정민과 소연을 보며 자주 부러워했습니다. 미남미녀 커플이라는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여전히 연인 같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정민의 회사 후배들은 가끔 정민에게 연애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소연의 동료들도 그들 부부를 롤모델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어요. 소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브런치를 함께 먹으며 정민은 다음 주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연은 자신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일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죠.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든 이들이 완벽한 부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정민은 승진을 준비하고 있었고, 소연도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기반을 다진 후에 아이를 가지자고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 아이 계획에 대해 묻곤 했지만 두 사람은 여유롭게 답변했죠. 지금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민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양복 주머니를 뒤져봐도 차 키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 귀가 후 어디에 둔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 사이와 현관 신발장 위까지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소연의 가방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소연은 이미 샤워를 마치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거든요. 평소 서로의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하던 두 사람이었기에 가방을 여는 것쯤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검은색 토트백 지퍼를 열자 익숙한 소연의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갑과 핸드크림, 립밤, 그리고 회사 출입카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갑 옆으로 뭔가 작고 반질반질한 것이 살짝 끼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민은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 보았죠. 손가락 크기만 한 작은 스티커 사진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찍는 네컷 사진 말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정민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워터파크 배경이 선명했고 비키니를 입은 소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연 옆에는 정민이 아닌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소연과 어깨를 맞대고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두 번째 컷에서는 소연이 그 남성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세 번째 컷에서는 서로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찍었더군요. 마지막 네 번째 컷에서는 두 사람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볼펜으로 적힌 날짜와 작은 하트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날짜를 본 순간 정민은 더욱 충격을 받았죠. 바로 지난주 수요일이었거든요. 정민이 기억하기로 그날은 소연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출근했던 날이었습니다. 회사 방향이 비슷해서 지하철역까지 같이 걸어갔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정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소연은 분명히 회사에 간다고 했었는데 언제 워터파크에 다녀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남성은 누구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회사 동료들과 워터파크에 다녀왔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멈추는 것이 들렸습니다. 정민은 서둘러 사진을 원래 자리에 다시 끼워 넣었어요. 가방 지퍼를 닫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차키를 찾는 척했죠. 다행히 소파 쿠션 아래에서 차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이 화장실에서 나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죠. 소연이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정민은 가만히 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함께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정민은 계속 그 사진 생각만 났습니다. 소연은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정민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정민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내심으로는 소연의 모든 행동을 예민하게 관찰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실 때도 소연의 표정과 말투를 유심히 살폈고 저녁에 퇴근해서 만날 때도 소연의 옷차림이나 화장 상태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소연은 여전히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했고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조금씩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퇴근 시간이 예전보다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예전만큼 길게 하지 않았어요. 정민이 회사에서 전화를 걸면 소연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짧게 끝내려 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서로 안부를 묻고 저녁 메뉴에 대해 상의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도 줄어들었죠. 정민이 저녁에 뭘 먹고 싶냐고 물어봐도 소연은 아무거나 괜찮다며 성의 없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엇보다 정민을 당황스럽게 한 것은 소연의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핸드폰을 보더라도 정민과 함께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 피드를 공유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혼자서 조용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정민이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가리거나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정민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직접 추궁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고 소연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4컷 사진 속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정민은 자신이 대기업의 중간 관리직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답답했습니다. 회의와 업무 때문에 낮 시간 동안 소연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더군다나 소연의 회사와는 거리도 멀어서 점심시간에 들러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말에는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정민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정민은 결국 사설탐정사무소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다는 몇 곳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전화로 상담 예약을 잡고 퇴근 후에 찾아갔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탐정이 정민을 맞았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정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결혼 배경과 평소 부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후 그 4컷 사진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탐정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정민은 말했습니다. 이날 제 아내는 저와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찍혔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뭘 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탐정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본 후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소연의 직장 정보와 평소 생활 패턴 그리고 최근 달라진 점들에 대해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탐정은 1개월 집중 추적 계획을 제안했어요. 소연의 일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동선을 파악해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위치 추적기 설치부터 차량 이동 패턴 분석, 그리고 식당이나 모텔 출입 여부까지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탐정과의 첫 상담 후 2주일이 지났을 때 정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며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민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퇴근 후 다시 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탐정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거든요. 탐정이 건넨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정민의 손이 떨렸어요. 보고서에는 지난 2주일간 소연의 행동 패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소연의 점심시간 동선이었어요. 소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회사 영업팀 남성 직원과 함께 외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소연보다 2~3살 어려 보이는 직원이었고 키가 크고 운동을 하는 듯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니 두 사람이 회사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함께 나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소연이 구내식당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마다 회사 근처 모텔을 빈번히 출입하고 있었거든요. 탐정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2주일 동안 총 8번의 모텔 출입 기록이 있었습니다. 체크인 시간은 대부분 낮 12시 30분경이었고 체크아웃은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였어요. 정민은 보고서를 읽으면서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동안 소연이 점심 약속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날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셈이니까요. 더군다나 평범한 직장, 동료와의 식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이런 만남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탐정은 계속해서 더 심각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4컷 사진이 찍힌 그날의 상황도 정확히 파악되었다고 했어요. 그날 소연과 그 남성은 각각 반차를 신청했고 오전 9시에 회사에 출근 도장을 찍은 후 함께 외출했습니다. 정민과 아침을 함께 먹고
지하철역까지 같이 간 소연이 회사에 도착한 후 곧바로 다른 남성과 나간 것이었죠. 두 사람은 그 남성의 차량으로 경기도 소재 워터파크까지 다녀왔어요.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워터파크 입장료와 식사비, 그리고 근처 카페 이용 내역까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분석 결과 왕복 약 7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오후 4시경에 회사로 복귀해서 정상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날 저녁 소연이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 기억났어요. 워터파크에서 하루 종일 놀다 온 탓이었던 거죠. 소연이 샤워를 오래 했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영장 냄새를 지우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탐정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지속되어 온 관계로 보인다며 휴대폰 통화 기록과 메신저 사용 패턴도 분석 중이라고 했어요. 다만 두 사람이 회사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서는 개인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 수집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앞으로의 조사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주말 동안의 만남 여부와 다른 장소에서의 만남 가능성,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지속 기간 등을 더 자세히 파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민은 탐정에게 모든 증거를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수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탐정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든 정민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 결과 소연과 그 남성의 불륜 관계는 명백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어요. 정민은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정민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강남의 한 법률 사무소를 찾았어요. 미리 전화로 상담 예약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변호사가 정민을 맞았어요. 정민은 탐정이 정리해준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증거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과 위치 추적 기록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판단했거든요. 더불어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정민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감정도 정리됐고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변호사는 정민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 그리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안내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마친 후 정민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연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동안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해봤어요. 7년간의 연애와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7시쯤 소연이 퇴근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며 저녁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소연에게 말했어요. 저녁은 나중에 하고 우선 거실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이죠. 소연은 별일 아닌 듯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민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4컷 사진을 올려놓았고 그 다음에는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보고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며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할 말을 잃어갔습니다. 모텔 출입 영상과 워터파크에서 찍은 추가 사진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자 소연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정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간 모든 걸 조사했고 변호사와도 상담을 마쳤다고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정민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감정은 없었고 그냥 외로웠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외롭던 그 시간에 나는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했던 것이 소연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어요. 소연은 계속해서 사과하며 다시 시작해보자고 애원했지만 정민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몇 달간 지속된 관계였다는 사실이 정민에게는 더욱 큰 상처였어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으니까요.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민과 소연의 이혼 소송 소식이 서서히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만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 동료들에게도 상황이 전해졌어요. 특히 소연과 불륜 관계였던 그 남성 직원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두 회사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회사에서는 처음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평소 성실하고 밝은 성격으로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소연이 기혼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거든요. 하지만 법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들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남성 직원이 속한 영업팀이었어요. 팀 내에서 그는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기혼 여성과의 불륜 관계가 밝혀지면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팀 기혼 남성 직원들은 그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부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두 사람이 함께 외출했던 것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고, 평소 업무상 대화하던 모습들도 새롭게 조명받게 되었어요. 동료들은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들을 자책하기도 했고, 두 사람의 행동을 다시 되짚어보며 의심스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회사 인사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 불륜 관계는 조직 분위기를 해치고 다른 직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근무 시간 중에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서 업무 태만 문제까지 거론되었어요. 그 남성 직원은 결국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그의 행동이 회사 내 성희롱 및 불건전 관계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근무 시간 중 개인적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과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주요 징계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그 남성 직원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팀 내 분위기와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진 그는 정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 더 이상 있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소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서 회사 내에서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함께 점심을 먹고 업무 상담을 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소연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혼 여성 동료들의 시선이 가장 차가웠어요. 인사팀에서 소연을 불러 면담을 진행했을 때 소연은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소연은 잦은 사직을 선택했어요. 퇴사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처리되었지만 모든 동료들이 실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퇴사한 후에도 연락을 이어갔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경제적 기반을 잃은 두 사람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왔거든요. 그 남성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전 회사에서의 불명예 퇴사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소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남성의 부모님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소연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졌어요. 양쪽 가족 모두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법적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정민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바로 소연의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장인과 장모는 정민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모든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주말 오후 정민은 장인 장모 댁을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소연과 함께 방문했을 텐데 혼자 온 것을 의아해하시는 두 분께 정민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소연과는 따로 오게 되었다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민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이자 장인과 장모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최대한 차분하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소연의 가방에서 발견한 4컷 사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탐정을 통한 조사 과정과 그 결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장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고개만 저었고, 장모는 정민의 설명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소연이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며 혹시 오해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보여드리자 장모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내 딸이 그럴 리 없다고 믿었는데 죄송합니다. 사위라며 정민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장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정민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소연이 그런 배신을 했다니 정말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민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셨어요. 정민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정민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정민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장모는 소연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하셨고, 장인은 정민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정민 편에서 생각해 주시는 모습에 정민은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이후 소연의 부모님은 딸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소연이 찾아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해도 장인과 장모는 냉담하게 대하셨어요. 특히 장모는 소연에게 정민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며 크게 꾸짖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정민의 부모님도 상황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정민의 어머니는 소연을 며느리로 정말 좋아하셨던 터라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정을 지지해 주시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정민의 아버지는 평소 과묵한 성격이셨지만 이번 일로는 상당히 화가 나셨던 것 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를 정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소연 측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민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어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소연의 부모님은 딸의 잘못을 인정하시면서도 위자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서셨어요. 하지만 정민은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어요.
재산 분할의 경우 결혼 기간이 짧고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 많지 않아서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정민 명의로 되어 있었고, 대출도 정민이 혼자 감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소연은 자신의 개인 물품들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양측 모두 조정을 통한 합의를 원했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복잡한 공방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법원에서도 사건이 명확하다고 판단해서 빠른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민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살던 아파트를 떠나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소연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동산을 통해 조용한 빌라 단지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이전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정민에게는 그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넓은 거실과 안방이 있던 아파트와 달리 원룸은 모든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단순함이 정민에게는 편안하게 느껴졌죠.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이사를 마친 후 정민은 출퇴근 방식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회사에 다녔는데 이제는 걸어서 출근하기로 했어요. 집에서 회사까지는 걸어서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걸어보니 생각할 시간도 생기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천천히 걸으며 출근하는 시간은 정민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며 걷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가끔은 팟캐스트를 들으며 걷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자신의 생각에 잠겨서 걸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걷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었어요. 퇴근 후에는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운동을 꾸준히 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소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우선시하다 보니 운동을 소홀히 했었어요. 이제는 시간적 여유도 생겼고 무엇보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는 정민의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챘는지 특별히 신경 써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었어요. 처음에는 기초 체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운동이라 쉽지 않았지만 땀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연과 함께 등산이나 영화 관람을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도서관에서는 주로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관련 책들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서를 하다 보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의존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연과의 관계에서 너무 안주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죠. 물론 소연의 잘못이 더 크지만 정민 자신도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해결되면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동료들도 정민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시작했고 팀워크도 향상되었어요. 부장님은 정민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들어 업무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새로 생기는 태스크포스 팀의 리더를 맡아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승진과 함께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정민은 기쁘게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소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소연과 함께 찍었던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정민은 잠시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누구보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라고 말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